안녕하세요. 유철이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장 물질의 성질 그 두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중요한 내용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유체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압력이었는데요. 압력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그 단위는 파스칼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1기압에 대한 물리량, 다른 단위로 표현되는 압력 단위들을 모두 암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기압은 10132파스칼, 760mm 순, 760토르, 14.7 psi 또는 1.01325바, 또 10332.75mm 물기둥에 해당하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반은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압력에 대한 수식을 전개를 할 때 로우, 밀도가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이라는 수식으로부터 질량의 새로운 전개, 힘에 대한 정의, 압력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에서 위에서 적용한 개념을 대입을 하니 로우 GH라는 새로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로우 GH는 우리가 어떤 센서라든가 측정 장비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표 기준으로 기본 1기압이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압력은 로우 GH 뿐만 아니라 1기압을 더해서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모든 항들을 합쳐서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위의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어야 하는 내용은 압력은 액체의 질량과 관계없고 밀도와 높이에만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제 10.4입니다. 지름이 2m이고 높이가 15m인 수직인 원통 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잠시 상상을 해보면 적지 않은 원통형 탱크인 것 같습니다. 탱크의 윗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탱크 안에 든 물의 무게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의 무게라고 하면 그 단위는 뉴턴으로 구해야 되겠네요. 중력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중력을 구하는 수식은 W는 mg가 가장 기본적인 수식입니다. 따라서 이 수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어져 있는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니 질량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을 다시 변형을 하면 질량은 로우 VG라고 표현할 수 있고 볼륨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일정하니까 AH를 써서 로우 AHG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면적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 단면적에 대한 공식 파이R 제곱을 적용을 해서 수식을 완성을 합니다. 이후 수식 정리 후에는 값들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줍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물의 밀도이므로 밀도를 하나 작성을 하고 파이 3.14 그리고 반지름 1m를 적용을 하고 높이는 15m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써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기면 그 결과는 461.580이고 단위는 여기 있는 단위들을 약분과 조합을 통해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야 합니다. 보통 단위를 생각을 할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단위들을 모두 곱하거나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W라고 되어 있는 무게이므로 당연히 중력의 단위인 뉴턴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탱크 바닥에서의 압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바닥에서 압력을 구하는 경우 압력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인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을 구해주면 됩니다. 위에서 지금 현재 중력이 얼마인지를 구했고 반지름을 통해서 단면적을 알 수 있으니 수식을
P는 F 나누기 A로 구해도 되지만 탱크 바닥에서의 압력을 구할 때 앞서 배웠던 P0 플러스 ρGH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을 대입을 해서 압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P0는 1기압이므로 SI 유니트의 기본 단위인 101325 파스칼 플러스 로우 물의 밀도, 중력 가속도 9.8, 높이는 15m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15m를 쓰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이 계산 결과는 248325라는 숫자와 단위는 당연히 파스칼이 나와야 합니다. SI 단위계의 압력 단위인 것이죠. 다음은 물이 탱크 바닥에 미치는 힘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 탱크 바닥에 미치는 힘이라고 해주면 마찬가지로 F입니다. F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A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앞에서 조금 전에 압력이 얼마인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PA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물 기둥에 의한 압력 이외에 대기압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P0 플러스 ρGH를 쓰고 A를 써주면 됩니다. A는 단면적 파이 R 제곱이므로 최종적으로 수식을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해줍니다. P0 플러스 ρGH까지는 조금 전에 계산을 해서 248325 파스칼이라고 나온 결과를 파이 R 제곱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779740 뉴턴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압력을 구하는 공식 P는 P0 플러스 ρGH라는 수식을 잘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에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체역학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수식을 차례차례 전개해서 증명하고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압장치에서 많이 쓰이는 기계들은 그 원리적으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을 한 장비들입니다. 파스칼의 장비를 일단 문자로 글로써 표현을 해보면 밀폐된 용기 내의 유체에 가해진 압력이 유체 내부의 모든 곳에 그대로 전달된다 라고 하는 법칙의 표현입니다. 파스칼은 근대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또한 철학자입니다. 수학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정리 등으로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표현을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P는 A1분의 F1 이퀄 A2분의 F2로 압력이 어디에서나 같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실험 장치가 있는데 이 실험 장치를 보면 사선으로 또는 구가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으로 형상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액체를 채우게 되면 일정한 높이까지 액체를 채워서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모두 똑같고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있는 곳의 압력을 따져보게 되면 위로부터의 거리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장치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측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장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실린더가 되는 거고 안에 채워져 있는 유체가 오일일 때 유압 실린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고치러 가서 자동차를 리프트업하고 밑에 있는 부분을 고치려고 할 때 보통 자동차의 무게가 적지 않은데 질량으로 따지면 보통 한 2톤, 2000kg 정도가 보통 승용차, 보통 SUV 정도의 질량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차가 위로 뜨게 되는데 그 띄우는 장치에서의 수학적인 원리가, 물리적인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실린더의 직경이 비교적 작고 우측에 자동차를 띄우기 위한 실린더의 직경이 비교적 크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 F1이 A1으로 나뉘어지면 가지는 압력 P가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P1이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압력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같아야 되므로 P2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의 압력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F1이 비교적 작아도 단면이 작기 때문에 A2가 단면이 크게 되면 아주 큰 힘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장치와 물건들에서 응용되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일 이를 닦고 있을 때 치약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치약을 짜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누르더라도 이 앞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치약이 나오게 되는데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침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침대에서 사람이 누웠을 때 각각 가해지고 있는 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게 되는데, 위에서 가해지는 힘이 단면으로 나눈 이 부분에 압력을 분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래에서 유체들이 가지고 있는 압력들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서, 즉 파스칼의 원리 베이스로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유지를 해주어 안락한 매트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보았던 자동차를 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포크레인이나 자동차보다 훨씬 무거운 비행기 같은 것들도 리프트 할 수 있는 유압장치에는 모두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수학자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외에 좀 유명한 업적을 보면, 일단 원주율의 근사치를 최초로 계산을 해낸 사람이고요. 또한 구분구조법에 대한 개념 또한 최초로 개념을 제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분구조법은 계속 발전을 해서 나중에 적분으로 결국 학문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렛대에 대한 언급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긴 지렛대와 받침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살아생전에 왕으로부터 받은 문제풀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내라고 하는 문제풀이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을 해서 답을 찾고 외친 유레카라는 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원리, 즉 부력에 대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일단 말로 설명을 해보면, 유체 내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는 물체가 유체 내에 잠기게 되면 유체로부터 부력을 받게 되는데, 이 부력은 그 크기가 물체가 유체 내에 차지하고 있는 체적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전이 하나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군함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고 해야겠네요. 항공모함이나 동전이나 거의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물에 이 두 물체를 던지게 되면, 띄우게 되면 동전은 바로 가라앉지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형상을 유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밑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력만큼 부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함은 왜 떠 있을 수 있느냐? 동전은 유체에 잠겼을 때 유체의 이 동전의 부피만큼 유체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유체의 최적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부력이 위로 작용하는 건데 중력보다 그 부력이 작다는 거죠. 하지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이 물에 잠기지 않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로 군함을 만들기 때문에 유체를 많이 밀어낼 수 있게 되고 그 유체 밀려나간 유체의 무게가 군함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FB는 로우 F VG라는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FB는 앞으로 부력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로우 F는 유체의 밀도라는 뜻입니다. V는 유체, 밀려나간 유체의 최적이고 G는 중력가속도입니다. 이 항을 가만히 보고 이 세 개의 항을 곱해서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부력이므로 단위가 뉴턴의 단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우와 V와 G 세 개를 곱하면 밀려나간 유체의 최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력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학습 문제를 통해서 부력의 크기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빙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 빙산을 실제로 모사를 해보면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으로 잠겨져 있는 부분이 아주 거대하게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위에 떠 있는 부분과 밑으로 잠겨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그 최적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빙산의 밀도는 920kg/s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얼음의 밀도라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의 밀도는 1025kg/s 세제곱미터입니다. 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녹아있으니까 밀도가 1000보다 약간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빙산이 바닷속에 잠긴 양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볼륨을 찾아보는 것인데 볼륨이 숫자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숫자와 전체 최적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로서 각 부분을 명명을 해보면 빙산의 최적을 VI라고 하고 바닷속에 잠겨있는 최적을 VS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VS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빙산의 밀도와 바닷물의 밀도가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북극의 바다에 빙산이 떠 있다고 했으니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력이 그 크기가 정확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식을 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빙산의 무게를 보게 되면 빙산의 무게와 부력이 같다고 일단 개념을 잡은 후에 빙산의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W이므로 W는 mg입니다. mg라고 쓰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질량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빙산이기 때문에 빙산의 밀도와 빙산의 최적을 씁니다. 즉 W는 mg는 로우 VG까지 썼는데 로우 I VIG가 되는 것입니다. 부력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우 VG인데 밀려나가는 유체의 최적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로우 F가 유체의 밀도, VS는 잠겨져 있는 얼음의 최적, 그리고 중력가속도를 쓰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VS 부분입니다. VS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주는데 주어져 있는 조건과 연계해서 풀려고 하니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하되 VS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므로 약분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항을 시켜 표현을 써보면 VS는 로우 F분의 로우 I 곱하기 VI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주어져 있는 수식 그 값들을 보니까 로우 F와 로우 I 값은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
밑에는 1025kg/. 세제곱미터. 아이스의 밀도는 920kg/. 세제곱미터이고 VI를 곱해서 나타내므로 숫자 부분만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단위는 모두 약분이 되고 크기가 0.9 VI가 됩니다. 결론은 VS는 VI의 90%란 얘기입니다. 즉 잠겨져 있는 최적은 전체 최적의 90%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의 답은 0.9 VI다 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잠겨져 있는 부분이 90%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과정을 보니 밀도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유체에 잠겨져 있는 물체가 몇 %가 잠겨 있는지를 가늠을 할 때는 유체와 잠겨져 있는 물체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몇 %나 잠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를 한번 잠깐 다른 사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원할 때는 밑으로, 물 밑으로, 또 원할 때는 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잠수함은 중력과 부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특수한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공기 또는 물이 계속 채워졌다 빠져나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밸러스트 탱크입니다. 이 부분을 압축 공기를 이용을 해서 공기를 가득 채우면 위로 떴다가 물을 다시 채우게 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부력과 중력의 조절로 잠수와 위로 떠오르는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떠 있는데요. 이 물에 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력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이지만 제가 했던 운동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운동은 테니스이고요. 그리고 배우기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혹시 수강하는 여러분들 중에 수영을 아직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수영을 꼭 배우길 바랍니다. 길어야 한 달, 두 달만 배우면 적어도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은 없는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익사하지 않는지 그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뼈와 근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문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몇 %가 물 아래에 있고 몇 %가 물 위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밀도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밀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보통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미터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g/. 세제곱센티미터로 한다고 하면 1g/. 세제곱센티미터이죠. 사람은 물 대비한 비중을 얘기를 할 때 그 비중의 크기는 대략 0.95부터 1.02 정도까지 변합니다. 사람의 비중이 변한다는 건 밀도가 변한다는 건데요. 왜 밀도가 변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밥을 먹거나 어쨌거나 질량은 대부분 일정한데 사람의 밀도가 변하는 이유는 흉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가득 들이마시게 되면 부피가 커지고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가 작아지고요. 숨을 다 내뱉어내게 되면 밀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밀도가 작을 때는 0.95, 밀도가 클 때는 1.02 정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아까 사람의 밀도가 0.95까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0.95가 사람의 밀도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0.95는 대략 95%입니다. 즉 95%는 물에 빠지고
5%는 위에 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5%를 여기 보면은 가슴 또는 입과 같은 부위를 물 위로 위치하게 되면 사람이 수영을 못해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을 해서 숨을 밖으로 다 내뱉어 버리고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밀도가 커지는데 그 커진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큰 1.02가 되면 모두 물 안에 가라앉게 되니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에 빠졌을 땐 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흉곽을 크게 유지를 해서 숨을 가득 들이쉬어서 가슴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5% 정도는 물에 뜰 수 있으니까 코와 입을 물 위로 뜨게 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영을 배우도록 하고요. 수영을 못 배운 사람이 물에 빠지면 혹시라도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유체에 대한 얘기 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유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유체와 이상적인 유체가 사실상 다릅니다. 실제 존재하는 유체의 기반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무나 복잡한 가정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가 있다고 정의를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 이상적인 유체는 가져야 될 조건들이 아래의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점성이 없어야 되고 정상류이어야 하고 압축이 되지 않아야 하고 회전 흐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점성이라는 얘기는 내부의 마찰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체 내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방해 요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관내에서 유체가 흘러가게 되면 그 유체가 가지는 속도 프로파일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을 때 실제 유체는 아래와 같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즉, 관 벽에서는 속도가 아주 작고요. 관 중앙에서 속도가 제일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점성 유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어디에서나 속도 분포가 모두 같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실제 이러한 유체는 없습니다. 가정에 의한 비점성을 가지고 이상적인 유체를 논하는 것이고요. 정상류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정상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유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고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랬을 때를 정상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 유체는 그렇지 않죠. 속도도 변할 수 있고 온도도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유체는 기체가 아닌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그 밀도는 일정하다고 봐주고요. 유체의 흐름에서 유체의 입자가 회전성을 갖지 않는다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회전성을 갖게 되면 입자가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상적인 유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흘러가는 유체의 흐름 현상 중에 유선이라는 것과 유관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유세는 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흘러가는 자취를 유선이라고 하고 유선들로 인해서 생기는 관을 유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입자, 형상을 가진 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입자가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유체가 흘러간다고 해주면 이렇게 흐름이 생긴다는 것들을 가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선을 유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려갈 때,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기 속을 뚫고 갈 때 비행기를 멈추고 공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모사를 해서 표현을 해준 것이죠. 이러한 유선 같은 경우에는 그 분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유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만히 그림 속에서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조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조밀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통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식,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속방정식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베르누이 계션입니다. 먼저 연속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방정식은 이상적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러한 관을 통해서 어떤 유체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관을 통해 흘러가는 유체가 액체라고 하면 비압축성 유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유관의 단면을 지나가는 양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델타 t라고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델타 t 동안에 A1, V1을 통해서 어떤 유체가 이 관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때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간 질량은 단면이 변하든 안 변하든 두 번째 지점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간 유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유체에 대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연속방정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상류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 시간당 변하는 것이 없는 속도가 일정한 경우 정상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질량의 손실이 없으므로 질량 흐름률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류입니다. 질량 흐름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dt분의 dm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질량이 얼마나 흘러가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고 있는 항들을 이 주어져 있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밀도, 그리고 단면적, 그리고 속도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로우 AV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질량 흐름률과 2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질량 흐름률은 질량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같을 수밖에 없고 로우 1 A1 V1 이퀄 로우 2 A2 V2라고 쓸 수 있는데 요 세 개의 항에 대한 단위를 각각 보면 질량을 부피로 나눠진 밀도와 단면적을 곱하고 속도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는 항들이 생겨서 결국 질량 흐름률과 같은 단위는 kg/s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압축성이므로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럼 좌측에 있는 항 로우1과 우측에 있는 항 로우2가 사라지게 되어서 A1 V1 이퀄 A2 V2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값들이 늘 일정해야 되므로 콘스탄트라고 써줄 수 있고 좀 더 간단하게 AV는 일정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연속방정식입니다. 이상유체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정리한 것이 연속방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스를 통해서 튜브를 통해서 물을 줄 때 예를 들면 뭐 야채에 물을 준다, 뭐 잔디에 물을 준다 라고 했을 때 호스의 길이가 짧아서 멀리 물을 주기 힘들면 가까운 곳은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먼 데까지 호스의 줄이 닿지 않을 때 물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엄지손가락으로 물의 입구를 일부분 가려서 단면적을 작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량 흐름률은 늘 일정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단면적이 크고 속도가 작았지만 엄지손가락으로 호스의 입구를 일부 가리게 되면 단면적은 줄어들고 대신 속도가 커져야지만 질량 흐름률이 같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유체역학에서의 연속방정식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습문제 10.14번 문제입니다. 일체에 5kg의 액체를 운송하는 관이 있다. 질량 흐름률이 나왔습니다. 일체에 5kg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관의 직경이 4cm이고 밀도가 1200kg/세제곱미터인 액체가 있다. 그러면 이 관에서 그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량 흐름률 나와 있고 직경 나와 있고 밀도 나와 있고 직경은 단면적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는 문제인데 속도는 문자로 보면 V라는 값이니까 조금 전에 앞서 정리했던 질량 흐름률에 대한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을 먼저 찾아보면 수식은 dt분의 dm은 로우 av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항은 v이므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v는 이항시켜서 로우 a분의 1 곱하기 dt분의 dm으로 정리가 됩니다. 단면적 a는 직경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을 알 수 있으므로 파이r 제곱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나머지는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MKS 단위를 맞춰 대입을 해줍니다. MKS에서 로우는 1.2 곱하기 10의 3승 kg/s 세제곱미터, 그리고 파이 쓰고 R은 관의 직경이 4cm이므로 2 곱하기 10-2승미터가 반지름, 그리고 나와 있는 dt분의 dm은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1초에 5kg이므로 여기 1초, 여기 5kg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수식을 쭉 정리를 해서 계산기를 연산을 해보면 그 크기는 3.3, 단위를 모두 약분을 해서 나타내도 되지만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V이므로 당연히 미터/세컨드의 단위를 갖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완성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연속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나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수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속방정식은 이상유체의 질량보존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상유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하단에 있는 그림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 관의 직경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유체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체가 이렇게 인렛이 되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1지점과 2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은 압력, 면적, 거리, 속도 v1, 높이 y1, 여기는 높이 y2, 그리고 거리 델타 x2, v2, 압력 p2 등 여러가지 항들이 있습니다. 1지점과 2지점으로 구분해서 여러가지 물리량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합이 늘 일정하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위치 에너지 이외에 외부에서 해준 일이 관계되는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외부에서 에너지의 개입이 없다고 하면 1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와 2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인 것입니다. 그럼 1번 지점에서 2를 따져보게 되면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위가 줄의 단위를 갖고 에너지와 같은 단위를 갖기 때문에 1과 에너지는 서로 등가라고 해 주었습니다.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고요. 1지점에서 2를 보게 되면 W를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S이므로 W는 FS를 써주는데 가해주고 있는 힘, 그리고 이때 힘에 의해서 유발된 거리 델타 X를 넣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 지점에서의 1은 똑같이 F2 델타 X2로 써주는데 P2 델타 V로 결정이 되면서 방향이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은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R자 1이라고 해주면 결국 R자라고 하는 것들은 W1과 W2의 합이므로 이 두 개의 항을 합해서 P1-P2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F1 델타 X1은 P1A1 델타 X1이라고 나타내는 항에서 F1이 P1A1으로 F2가 P2A2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항을 보게 되면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카이네틱 에너지 델타 K로 써주는데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이 지점에서 1지점의 운동에너지를 빼주는 것이므로 2분의 1 mv제곱을 두 번 써주는데 앞에 쪽은 2지점, 뒤에 쪽은 1지점입니다.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델타 U로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델타 U 값들이 mgh로 표현되어 있는 항 중에 높이 h 대신에 y로 표현을 해서 두 번째 항의 토탈 위치 에너지와 첫 번째 항의 토탈 위치 에너지를 빼준 것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디퍼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일과 에너지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W는 델타 K 플러스 델타 U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어져 있는 어떤 입자에 누군가 일을 해주게 되면 그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 또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반드시 유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수식을 넣고 그대로 전개를 해보게 되면 이쪽이 W항이고요. 우측에 있는 항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수식을 가만히 정리를 해서 보니 P1과 P2, V1과 V2, Y1과 Y2 등 1지점과 2지점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주점을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정리해 주기 전에 이쪽에 있는 델타 V를 이항을 시켜서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 모두 델타 V로 나눠 주어야 하는데요. 델타 V가 이항이 돼서 넘어갈 때 예를 들어 델타 M을 델타 V로 나눠주게 되면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모두 밀도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항이 이렇게 4개가 나온 상태로 수식이 정리가 됐는데, 이후에 1지점과 2지점을 나누어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좌측으로 1지점의 항을, 우측으로 2지점의 항을 옮겨서 정리해보면 1지점이 여기 있고 1지점이 여기 있으므로 좌측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가 돼서 그 항은 P1 플러스 2분의 1 로브 E1의 제곱 플러스 로지 Y1 이퀄 P2가 이항이 돼서 P2 플러스 2분의 1 로브 E2 제곱 플러스 로지 Y2는 같다 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1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항이 3개, 이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항이 3개인 것인데 그것의 합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을 나타내 보면 1지점이 됐건 2지점이 됐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량 요 3개를 합치면 그 값은 늘 일정하다는 것이죠. 1지점과 2지점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유체가 이동을 할 때 중간에 누군가 일을 해주거나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으면 1지점에서의 토탈 에너지나 2지점에서의 토탈 에너지나 모두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누이 수식에 대한 정리는 P 플러스 2분의 1 로브 제곱 플러스 로지 Y 이퀄 일정하다 라는 게 베르누이 수식의 최종 폼입니다. 3장에서 단위와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베르누이 수식에 대한 차원 문제를 풀 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누이 수식은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하고 결과적으로 수식을 반드시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잘 이해를 하고 수식 또한 잘 암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이용한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벤츄리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장에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액체를 수송을 하는데 이 액체가 수송이 될 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쓰는 디바이스가 벤츄리미터입니다. 관이 이렇게 일정한 직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직경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직경이 작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유체가 회색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관의 직경이 작아지게 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1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와 2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유리관으로 연결을 하고 흘러가는 유체와 섞이지 않는 예를 들면 수은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채워넣은 상태라 해서 관의 직경이 작아지는 곳과 연결을 해두게 되면 이쪽은 수은이 밀려가서 이 아래까지, 이쪽은
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보면 1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항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압력과 속도와 위치, 높이에 대한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지점과 2지점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높이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변함이 없지만 1지점과 2지점 간에는 속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쪽은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A1, V1이 A2, V2 따졌을 때 관의 직경이 작아지므로 당연히 V2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V2가 커지게 되면 V1보다 V2가 커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니까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아져야지만 1지점과 2지점의 토탈 에너지가 같게 되는 것이죠. 즉 속도가 커지니까 압력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은 압력이 작으니까 여기 있는 수은 같은 것들이 반대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P1이 P2보다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P1과 P2 사이에 채워져 있는 압력 차이는 이 높이가 얼만큼 나타나는지로 계산이 됩니다.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V1은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항을 보게 되면 높이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높이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주게 되면 압력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V1을 이러한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기계를 삽입을 하거나 속도를 측정하기 전에 이러한 튜브를 삽입을 하면 압력차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유체역학을 따로 배우게 되는 학생들은 자세히 배울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르니케이션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운전 중에 제일 재미있다고 했던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유 방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보면 공이 날아온 것을 선수가 받아치는데 플랫하게 받아치지 않고 약간 사선인 상태로 공을 받아치게 되면 공의 회전을 인가를 하면서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의 회전을 이렇게 유발을 시켰다고 해주면 공이 회전이 되고 공기의 흐름과 같이 연계해서 따졌을 때 하나하나를 유선이라고 나타내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의 회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더 빠르고 이 위쪽이 공기의 흐름이 느리게 됩니다.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전체 에너지가 일정을 해야 되니까 압력이 작아진다고 했죠. 압력이 작아지면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즉 테니스 공이 날아왔다 라켓에 맞고 앞으로 나갈 때 회전을 주면서 공을 아래쪽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공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을 잘 구사하는 선수가 바로 라파엘 나달 선수가 되는 거죠. 야구에서 공의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의 속도가 커지니까 압력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공의 궤적이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이렇게 휘게 되는 커브 같은 것들을 구사할 때 공의 회전을 주는 이유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주 많은 판매를 했었는데요. 블레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앞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 그 원리가 참 궁금했었습니다만 베르니케이션에 근본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원리를 잠깐 보면 밑에 있는 펌프를 통해서 공기가 흡입이 되면 비어있는 관을 통해서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이쪽은 비어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 이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공기가 이렇게 아래서 공급이 되는데 이 틈을 보면 미세하게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 이 뚫려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없던 속도가 커지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베르니 수식에 의해서 속도가 커지는 곳은 압력이 작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의 압력이 작아지는데 뒤의 부분보다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공기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되는 것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F킬러 모형인데요. 우리가 지금 F킬러는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모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앞으로 분무를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F킬러가 이렇게 공급이 됐었습니다. 빨대를 밑에 꽂고 이쪽 부분에 입을 대고 바람을 인가를 하게 되면 살충제가 앞으로 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보면은 초기에 여기에서는 아무런 속도가 없지만 내가 바람을 불어대면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속도 V1이 생기게 되고, 없던 속도가 생겼으므로 속도 에너지가 커지니까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작아지면 연결된 부분이 빨대에 있는 유체의 힘으로 유체가 이 위쪽으로 공급이 되고 바람을 맞고 앞으로 분출이 되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베르니 수식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제품과 현상 속에서 아주 많이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풀이를 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습문제 10.6번입니다. 10.16번입니다. 풍속이 40m/s인 바람이 10m 곱하기 15m인 지붕을 스쳐 지나가는데 지붕 아래의 공기가 정지해 있다고 하면 지붕에 가해진 알짜 힘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공기 밀도는 1.29kg/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면 지붕이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지점을 1지점이라고 하고, 지붕 밑에 아마도 집이 있을 텐데 집은 그 지점을 2지점이라고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하게도 1지점과 2지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쪽에 V1이 크기 때문에 압력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아래 있는 부분보다 압력이 작으므로 이 위쪽으로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붕 위를 1지점, 지붕 아래를 2지점이라고 놓고 베르니 수식을 적용을 해보면, 베르니 수식은 1지점의 토탈 에너지와 2지점의 토탈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 지붕 위가 1지점이니까 V1은 40m/s 속도네요. Y1은 Ym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붕의 높이인데 1지점의 높이나 2지점의 높이나 지붕의 두께가 큰 관계가 없으므로 지면으로부터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P1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는 공기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0m/s이고 Y2는 Y1과 같다고 얘기를 했고, P2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데니까 1기압인 상태인 것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정리를 하고 수식 또한 정리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V1이 V2보다 크므로 압력은 P2가 P1보다 크게 됩니다. 조건을 대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어진 조건 중에서 지금 현재 Y1과 Y2가 같고 둘 다 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항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Y1과 Y2가 같고 V2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그 항들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텀들이 생기고, P2가 P1보다 크니까 P1은 우측으로 2항 해서 수식을 나타내 보면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 이퀄 P2라고 되어 있고, P2 마이너스 P1은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이라고 수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는 알짜 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힘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구하는 공식을 보면 알짜 힘을 구하는 공식은 F를 구하는 것이니까
F는 MA라고 쓰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사실은 여기는 뭐 가속도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유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F는 MA라고 풀 수도 있지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압력과 면적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하면, 앞에서 정리했던 수식이 P2-P1이 2분의 1 로 V1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양변에 모두 똑같이 A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P2-P1 곱하기 A에서 지붕의 면적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알짜 힘을 구해주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1번, 이렇게 구해도 된다 2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P2-P1이 얼마인지는 주어진 문제에서 구할 수가 없고, 2분의 1 로우 V1 제곱 A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 공기의 밀도와 바람의 속도와 지붕의 단면적이 모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는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결정을 해주면, 2분의 1 공기의 밀도 쓰고, 바람 1번 지점의 바람의 속도 쓰고, 단면적, 지붕의 단면적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를 눌러 한번 계산을 해서 154800이라고 도출을 하고, 단위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위를 정리해서 쓰거나, 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힘이므로 직관적으로 힘의 단위인 SI 유니트는 뉴턴이므로 뉴턴을 써서 문제의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 문제풀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풀이이고, 베르니 수식에서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텐데, 그 문제들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응용 사항이므로 잘 이해를 하고 자기 손으로 반드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동화책 중에 하나가 오즈의 마법사인데, 그 미국에 있는 캔사스 시티에 있는 도로시가 집과 함께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뭐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고생을 한다, 판타지 동화인데, 처음에 그 책을 보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집이 어떻게 도대체 날아갈 수가 있느냐 라는 건데, 여기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토네이도 이미지를 제가 하나 실어놨습니다만, 미국은 정말 나라가 커서 그런지 희한한 자연현상들이 많고, 여기는 지금 트럭이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위로 올라가다가 분해가 되는 장면인데,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주 커서. 그리고 나서 오즈의 마법사의 그 뒷 배경이 이해가 갔던 것입니다. 이 문제풀이, 또 토네이도, 오즈의 마법사,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전달하고 싶은 거는 유체역학에서 이번 시간,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이 연속방정식과 베르니 이퀘이션의 이해와 응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사례를 참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잘 활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장을 모두 끝내고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추가를 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소리와 파동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